예, 그렇게 김정은이한테 현금 갖다 바치고 싶냐? 최근에 김정은이가 그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원산에 요트 타고서 뭐 대담도 하고 그랬어요. 회담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는 권력 잡자마자 뭐 원산에 해수욕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물놀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왔는데 뭐 전혀 아니 그 북한에 관광 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최근에 개장한 원산 지구를 띄우기 위해서 러시아 외무장관을 엑스트라로 해가지고 지가 이제 연기한답시고 한 거예요. 예, 그만큼 현금이 급한 거예요. 현금이. 예, 관광객들의 수입은 다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유엔과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현금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데 이게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의 경우가 그런 것이고 이를테면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뭐 개성에 가서 제가 관광객으로 가가지고 뭐 무슨 밥을 사 먹고 뭘 쇼핑을 하면 그 제가 개별적으로 뭐 달러를 쓰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북한 돈을 쓰거나 그거는 이 대량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착이 잘 안 되니까 이것까지는 제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돈은 급하지 뭐 나올 데는 없지. 그러니까 개별 관광에 자꾸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요. 개별 관광에. 근데 김정은이가 관심을 가지니까 당연히 이재명 개딸, 종북 주사 개딸들도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이것들이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문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이 쌍방울이 대납시켜 가지고 뭐 방북 대가로 뭐 수백만 달러, 뭐 100억 가까운 돈을 줬다고 하는 혐의로 이재명이도 지금 재판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일을 책임졌던 자, 그 자도 지금 뭐 실형을 받았잖아요. 7년 8개월인가? 그러니까 이게 대량 화폐, 벌크 캐시는 이렇게 아주 중한 범죄로 취급되는 거예요. 돈은 급하지 뭐 하여튼 주기는 좀 줘야 되겠지. 아, 개별 관광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개별 관광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정은이랑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잖아요. 또 트럼프도 이게 디벨로퍼, 이 시행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가 원하는 무슨 그 관광지에 무슨 대규모 콘도미니엄을 건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두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개별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돈 쓰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개별 관광 문제를 장기적으로는 좀 허용하자는 식으로 지금 이재명 권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냥 해보는 소리는 아닐 수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만화, 북한이 제작한 만화죠. 또 북한이 제작한 영화도 북한의 정보 공개 확대 차원에서 좀 푸는 것을 좀 추진하겠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뭐 북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북한이 제작한 만화, 영화 뭐 이런 걸 푼다는 건데 북한은 말이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북한은 만화건 만화 영화건 그냥 영화건 100% 공산당 선전물이에요. 그게 무슨 예술의 자유가 있습니까? 100% 공산당 선전물을 북한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근데 좋아.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뭐 아무리 틀어봤자 아이고 저런 선전물을 트냐. 뭐 사람들이 언제 그거 보겠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 호기심으로나 보지 그걸 누가 보겠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 북한에서 우리는 무슨
대부분의 만화건 영화건 뭐건 간에 이게 정부가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99.99%는 그냥 민간이 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K-팝, 드라마, 영화, 이거 북한에서 몰래 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감옥형, 심하면 총살형, 이런 거 당하잖아요. 우리는 체제 선전물이 아닌 그냥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사랑 이야기가 주제죠, 주로. K-팝이건 드라마건 뭐 영화건 이런 것들 보기만 해도 저기서 총살당하고 10년 감옥을 사는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우리는 북한 조선노동당이 당 선전선동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만화, 만들어내는 영화, 이거를 그냥 국민들한테 풀자? 이게 제정신이냐고. 우리가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그 실체를 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환길에 대한 입당 환영식은 못 해줄 망정. 무슨 대표 자격이 있니 없니 떠들대는 이 국민의힘 정말 가소롭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환길이 전대에 못 나온다, 이렇게 뭐 대문짝만하게 큰 기사를 썼어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뭐 간단해요. 책임당원이어야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하는데, 또 최고위원회도 출마를 하는데, 책임당원이 되려면 자격이 당비를 3개월 이상 월 1,000원 이상씩 납부하고 연 1회 교육을 받아야만이 책임당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환길 대표는 6월 9일 날 온라인으로 입당을 해서 책임당원 자격이 당비를 매달 1,000원 이상씩 낸다고 보고 책임당원 자격이 8월 10일부터 주어지는데,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7월 30, 31일로 딱 끝나니까 전환길 대표는 그냥 일반 당원이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대통령 후보에 출마 자격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조선일보도 이제 좀 찔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하면서 당 선관위가 요청하고 지도부인 비대위가 예외적으로 책임 당원 자격을 부여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새 사례를 듭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황교안이 그렇게 예외적으로 출마 자격을 인정받았고, 바로 그때 오세훈이도 예외적으로 출마 자격을 인정받아서 두 사람 다 당대표에 출마한 바가 있다. 그리고 김문수도 이번에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 그런 특례를 인정받아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그런데 황교안, 오세훈, 김문수 이들은 대선 주자급 인물이었고 전환길 씨는 그렇지가 않으니 국민의힘 비대위가 전환길 씨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썼어요. 자, 대선 주자급과 아닌 건 뭐 기준이 있어요? 시험 보나? 굳이 있다면, 굳이 하나 있다면 국민적 지지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환길이 황교안이나 오세훈이나 김문수보다 국민 지지가 더 높을 것 같은데? 뭐 황교안 사례나 오세훈 사례 구체적으로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례 조항을 적용해서 후보 자격을 주겠다고 당 비대위가 결정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전환길의 대선 출마 여부는 송원석 비대위에 달려있다, 이거 아닙니까? 한번 해봐. 전환길 출마 자격 없다고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만약에 출마 자격 없다고 결론 내리면 그때 전환길이 어떻게 할지는 저도 궁금하니까 잠시 후에 전환길 대표한테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여러분들 사연을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사연 전해드릴게요. 김기덕님, 107명 국힘 의원들보다 전환길 한 사람이 훨씬 낫다. 바보 같은 의원들아, 한 사람이라도 더 단합해야지 무슨 개소리들을 하느냐. 제가 정론일침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전환길 입당 환영식은 못해줄 망정 자격이 있니 없니 떠드는 이 가소로운 것들아. 김미영님, 전환길 쌤 당대표 나가세요. 부탁합니다. 세르파님,
전한길 쌤 역사관 존중합니다. 국회의원들 역사 공부 의무 교육 필요합니다. 교원이님, 신선한 인물 최고 적임자로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에 때묻지 않고 빚진 것도 없으니 깨끗해서 좋다. 유저님, 힘을 합쳐 자유우파 지켜냅시다. 저들한테서 밀리면 자유는 뺏깁니다. 훗날 후회 없기를 바라면서 사력을 다해 싸웁시다. 대북 심리전까지 포기한 국정원입니다. 이종서이가 국정원장이 되자마자 대북 심리전을 포기했습니다. 내재적 접근, 이종석이는 내재적 비판적 접근이라고 강변했는데 제가 이종석이를 대학 다닐 때부터 잘 압니다. 내재적 접근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시도한 자입니다. 이 자가 국정원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열흘 만에 이종서이가 국정원장에 취임하고 열흘 만에 지난 50여 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어 왔던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TV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해 버렸어요. 이게 대북 심리전이거든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래서 김대중이가 노무현이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도 계속됐던 게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 대북 TV 방송입니다. 이걸 전면 중단한 겁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 인민의 소리가 가장 먼저 중단됐고 그리고 희망의 메아리, 자유 FM, K뉴스, 자유 코리아 방송 등 다른 대북 라디오 채널도 차례차례 방송을 멈췄고 대북 TV 방송이 마침내 지난 14일 자정 애국가를 끝으로 전파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특수자료로 분류해서 비공개하고 있었던 북한의 만화 영화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제 선전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겠다는 건데 도대체 북한의 조선노동당 김정은 체제를 선전하지 않는 만화 영화가 제작 가능합니까? 이 정신 나간 자들 아니에요. 북한 전역으로 50년간 송출되어 왔던 라디오 방송은 신의주와 원산 권역, 북한 전역에 송출이 되고요.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서 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TV 방송은 신의주 원산 권역까지 닿습니다. 한 국정원 전직 간부는 대북 라디오, 대북 TV 방송은 대북 심리전으로 유일하게 우리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전파를 갖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개별 관광도 어쨌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대량 화폐는 유엔 제재나 미국의 제재로 못하니 개인이 가서 돈 푸는 걸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김정은이한테 현금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핵심입니다. 전한길 뉴스의 전한길 대표가 본인은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 안 하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공약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어제 김문수를 얘기하면서 김문수가 전한길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했는데 대표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다고 했는데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도 김문수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아니 출마하겠다면 본인의 자유 아니냐. 당대표 출마. 우리 당은 그 정도 출마의 자유는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전한길 대표 출마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김문수의 입장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해서 오늘 추가해서 설명드립니다. 전한길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직접 공격을 나섰습니다.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냐? 전한길에게 극우라고 하는 것을 극우 프레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극우 맞다. 전한길은 진짜 극우다. 그리고 전한길을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것, 이 입틀막이 잘못된 것이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그 윤호겐 세력이 불법 계엄 옹호한다는 거예요.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것은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극우다 라고 한동훈이가 직접 공격에 나섰어요. 이런 한동훈이의 이 공격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한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송원석은 뭐라 그랬냐? 동료 의원들에게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거나 당을 과장되게 비난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자, 뭐 어쨌든 저것들끼리 이러고 있는데 전환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전환길은 국민의힘의 주인은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평당원들이다. 저는 앞으로 평당원들을 더 모아서 저 좌파의 이재명의 개딸처럼 우파의 개딸을 만들겠다. 수십만 명으로 우파 개딸을 만들겠다. 그리고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입당 3개월이 안 돼서 당 대표 경선에 나가거나 투표도 할 수 없다. 책임당원이 아니니까 투표권도 없다는 거예요. 선관위에 저를 위한 예외를 만들어 달라고 할 생각 없다.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 다만 저와 평당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영향력은 행사하겠다. 우선 후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절연할 거냐 아니면 함께 갈 거냐 이거부터 물어보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겠다. 김문수든 장동혁이든 윤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을 밝히고 후보 단일화를 해라. 그러면 지지하겠다. 원래는 전유관이라는 이름으로 6월 9일에 온라인으로 입당을 해서 아무도 입당 사실을 몰랐던 이 전환길이 입당했다고 스스로 밝힘으로써 이제 이 논란이 시작됐는데 그게 지난 월요일 7월 14일이었습니다. 7월 14일 윤상현이 주최한 행사에서 전환길이 축사를 하면서 스스로 밝혀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이 행사를 주최한 윤상현이 행사 자체를 극우 집회라고 지금 한동훈 똘마니들이 이 매도하고 공격하는 데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윤상현은 제가 주최한 토론회는 극우 집회가 아니다. 제가 만든 토론회는 자유공화 리셋 코리아 토론이다. 공화주의자라면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자라면 윤석열 정부의 공은 계승하고 과는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전환길과 개인적으로 알지만 입당했다는 사실은 나도 그때까지 몰랐다. 전환길 나름대로 대한민국 자유우파 운동하고 있지 않냐. 생각과 결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다르더라도 자유공화주의자 측면에서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무조건 전환길은 안 돼. 보다는 토론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게 우파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윤상현이 이런 제안을 역으로 했어요. 좋다. 너네 전환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한동훈이, 윤희숙이 그리고 나하고 전환길이 만나서 토론해보자. 누가 옳은지. 자신 있으면 한번 들어와 봐라. 그리고 이 공개 토론 만천하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 보게 하고 그 속에서 결론 한번 내자. 이랬어요. 이 토론이 성사가 되면 고성고TV가 생중계하겠습니다. 혹시 이 공정한 사회자가 없으면 제가 사회도 봐드릴게요. 돈 안 받고. 그거 재밌겠네. 윤상현에 대해서도 당대표 출마 요구가 꽤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불출마 쪽이냐 이제 정리한 거냐라고 하자 윤상현이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나 지금까지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출마든 불출마든 예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다들 뭐 김문수가 장동혁이가 뭐 출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출마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윤상현은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출마 안 할 거면 나경원처럼 불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저는 윤상현의 출마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환길이 출마를 했다면 윤상현은 출마보다는 전환길을 돕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직 전대판은 아직 선거 구도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강선우가 이제 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뜻을 전한 자가 김현지다 하면서 김현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제 강선우 사퇴가 갖는 의미, 그 후폭풍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 맞는 후임자를 조속히 찾겠다 했는데 거의 불가능하겠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자들이 좌파 중에 누구라도 있겠습니까? 사퇴하면서 강선우는 대통령과 당에다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질의 피해자인 보좌관들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강선우 사태는 결국 여론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다가 얘기합니다. 철벽같이 보이지? 아니야.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어. 계속 두드리면 깨지게 돼 있어. 싸우면 돼. 이부자리 시중까지 들어서 장관 따낸 자도 여론이 썩내면 잘리게 돼 있어. 좀 제발 좀 싸워봐. 이 강선우 사태를 둘러싸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하겠다고 정청래하고 박찬대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전당대회라고 하는 걸 하고 있죠. 저것들도. 이제 정청래가 뭐 일방적으로 앞서가는 형국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의자가 뭔가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찬대 입장에서는 내가 이재명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이거 말고는 지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강선우 사태를 아주 잽싸게 이용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강선우가 사퇴하기 직전에 자진 사퇴를 촉구했거든요. 박찬대의 자진 사퇴 촉구가 있고 나서 17분 뒤에 이제 강선우가 사퇴했다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봐라. 박찬대가 그만두라 그러니까 강선우 그만두지 않냐. 막 이렇게 이제 막 벌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쪽에서는 에이, 그거 그냥 해프닝이야.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오비 일학이야. 막 이러고 또 덮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팩트를 보면 어떠냐? 팩트를 보면, 너 이런 팩트까지 내가 확인해 줘야 되나? 저것들한테. 아이, 참. 자, 강효정이라는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강선우가 오후 2시 30분경에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강훈식이가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 그리고 강선우는 이렇게 자진 사퇴 의사를 알리고 나서 1시간가량 후에 SNS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박찬대가 17분 전에 박찬대가 자진 사퇴 글을 올리고 17분 후에 강선우가 사퇴했다고 지금 언론이 되고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강선우 사퇴가 강훈식이한테 사퇴 의사를 전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SNS에 글을 올린 시점을 얘기하는 걸까요? 글을 올린 시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미 그 1시간 전에 강선우가 사퇴하겠다고 대통령실에다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찬대가 사퇴하라 그러니까 강선우가 버티려고 하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 사퇴 글을 올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강유정이라는 그 대통령실 대변인의 설명과 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1시간 전에 대통령실에서 강선우의 사퇴 의사를 받고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고 이제 강선우가 마음 정했구나 하고 박찬대한테 누군가가 찔러줄 수는 있어. 이거 뭐 강선우 사퇴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대통령도 그 사의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들어도 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찔러줬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강선우가 사퇴글을 올리기 전에 박찬대가 먼저 마음 놓고, 이게 뭐 이재명이가 계속 간다 그랬는데 감히 거기다 대들고 대가리 쳐박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저것들이 이거 사퇴 쪽으로 정리됐구나. 그러면 잽싸게 내가
빨리 여기다가 편성해야 되겠다 하고 글을 써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자진 사퇴를. 이게 저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정청래건 박찬대건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재명의 마음, 명심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선거 전략입니다. 강선호 따위는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사퇴하고 뭐 하건 저것들 당대표 되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한번 써먹을 수 있으면 쓰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이게 정치판이에요. 그런가 하면 야 강선호 정도를 사퇴시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다음에 그럼 나 장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갑질 배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집단적으로 동업자 의식을 발동해서 이 정말 험악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강선호가 뭐 문제입니까? 그냥 임명하시죠라고 이재명이한테 끊임없이 당 지도부가 입장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까지의 보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왜 그럼 돌아섰을까? 왜? 동아일보는 강선호 말고도 강선호 이상으로 갑질했던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너네가 강선호를 그렇게 보호하면 너희들 갑질도 우리가 폭로할 거야 라고 보좌관들이 들고 이러는 바람에 이것들이 어마뜨거라 하고서 강선호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인사 시스템이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초기 인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장관 후보자예요. 누가 지명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인사 시스템이 설사 저는 인사 시스템 자체가 이게 그냥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설사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이재명이가 여가부 장관은 강선우야. 그럼 어느 누가 아닙니다 하겠어요. 결국은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이한테 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한테. 그래서 저는 강선우가 이렇게 사퇴를 했으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냐? 그 밑에 뭐 별것도 아닌 인사 시스템 관여자들이 그거 할 거예요? 이재명이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재명이가 이런 택도 없는 자를 지명한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고집 부린 데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재명이가 직접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비로소 이 사태는 일단락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선우가 사퇴한 글에 대해서 2,000개나 넘는 응원 댓글이 달렸대. 당신이 뭐 잘못했는데 사퇴냐. 이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저것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저것들은 자유우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것들하고 다르게 염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들이야? 조국 장관 때처럼 침묵이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자기들이 그냥 침묵하고 있어서 결국 강선우를 지키지 못했다. 이런 자성의 글 같아요. 또 한 명이 희생되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저들에게 또 당하다니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된다. 저들이 자유우파입니다. 이것들이 고성국이라고는 안 하네. 강선우 잘못한 것 없다. 힘내라. 뭐 이런 댓글이 1,000개나 달렸으니까 이재명이가 사과하겠어요? 제가 회오리 이론이라고 하는 걸 가끔 말씀드리는데 깔때기 이론, 깔때기.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제 기름 같은 거 담을 때 왜 이렇게 흐르지 말라고 깔때기 같은 거 하고 하잖아요. 이 깔때기에 기름을 넣다 보면 맨 밑으로 구멍 가까이 갈수록 빨리 돕니다. 그래서 휙 하고 빨려 들어가거든요. 소리까지 나요. 여러분들 저 깔때기는 요새 안 보이니까 되게 그 화장실에 샤워기 말고 이렇게 욕조가 있잖아요. 그 욕조에 물을 좀 채웠다가 그 뚜껑을 딱 하시면 물이 처음에는 천천히 빠지듯이 돌다가 거의 물이 빠진 무렵에 막 돌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리까지 꾸르륵 내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뭐냐면 정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stupid, 멍청해서 한 번 잘못된 결정은 또 다른 잘못을 불러일으켜 갖고서 이것들끼리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점점 몰락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까지 딱 넘었으면은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이거 아닌데 싶어도 빼쳐나올 수 없을 만큼의 원심력이 작동해서 구심력이 작동해서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대개 정권 5년짜리 임기라고 보면은 2년 반, 3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제 이 깔때기 이론이 작동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인데, 이것들은 한 달도 안 돼서 작동되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좌파들. 대단하다, 개딸들.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냐? 이재명이가 한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산업재해, 또 극단적 선택, 이런 걸로 사람들이 자꾸 상하고 또 사망을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냐고 했다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재명한테 묻고 싶은 말이죠.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아? 주위에. 그것도 다 극단적 선택으로. 왜 이렇게 많아? 직접 설명 좀 해봐. 대책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돼야 대책이 쓰지. 그러면 이재명 주위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대책을 세우지. 네, 이재명이가 한 말,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냐, 이 말을 제가 이재명이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 자유파의 심정이다. 그렇게 대신해서 표현해 주겠습니다. 김영욱이가 아직도 살아있나? 이 사람 2022년 1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예요. 그때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냐라고까지 했던 자인데, 이 지식인이 몰락하고 추락하면 어떻게 천박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이 김용옥이라는 자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가 어제 이재명이하고 점심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은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게 김용옥이가 전태일을 알겠어요? 제대로? 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전태일이 20대의 젊은 나이로 분신이라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외치다 죽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외친 게 뭐냐? 근로기준법 준수하랍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그리고 이렇게 분신하기 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쓴 이 일종의 호소문, 청원문에도 근로기준법 준수해달라고 하는 게 그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태일은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 근로기준법 공부를 하다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전과사범에 5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잡범 이재명이를 어디다 감히 전태일한테 비교를 해. 이 기사를 전하고 있는 서울신문이 제목은 도올 김용옥이라고 썼는데, 하늘이 내린 사람, 도올 김용옥 됐는데, 기사를 보면 내내 김선생 합니다. 나 또 이런 기사 처음 보네. 김선생이야. 선생이란 호칭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갖다 붙여주는 거 아닙니다. 선생이라는 호칭에는 그 존경의 염이 담겨 있어요.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런 천박한 자한테 무슨 선생이야. 자, 김영옥이가 더한 건지 최동석이가 더한 건지 그야말로 난형 난제네. 최동석이는 대장동은 이재명의 천재성이 발휘된 거다. 이렇게 해서
대장동은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에 문재인은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있어빌리티라는 말 또 신조어가 있는데 있어빌리티가 뭐냐면요. 있어빌리티 뭐냐면 실제로는 능력이 부족한데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과 기술을 있어빌리티라고 한답니다. 실제로는 실력이 꽝인데 뭐 좀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이 뛰어난 걸 있어빌리티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조국이를 가지고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조국이는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조국에 대해서는 여러 말을 썼어요. 이거를 황운하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혁당의 황운하가 조사를 해서 최동석이 한 말이라고 쫙 써놨어요.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언행의 화려함 속에 늘 허황된 거짓과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들어있다. 조국의 있어빌리티에 속는 이유는 신원서판이라는 오래된 무의식적 판단 오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신원서판. 그 뭐 옛날부터 관료 등용할 때 봤던 거죠. 신원서판. 그다음에 조혁당 창당 관련해서 몇 명의 국회의원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를 조기 종식하겠다고 쇠빙선이 되겠다고 허황된 거짓이다. 그리고 갑자기 우상호 임종석 또 의문의 한 패씩 당했습니다. 최동서이가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 다 말아먹고 있다. 자, 문재인의 대변인 격인 윤건영이가 페북에 이렇게 썼어요.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하는 최동석의 말을 인용해 놓고 화가 많이 납니다. 치욕스럽기까지 합니다. 뭔가 말하기도 싫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빨리 잘라라 이 말이죠. 이재명이한테. 야, 저런 걸 어떻게 인사혁신처장을 시키냐. 빨리 잘라라. 지켜보겠다. 이거는 윤건영의 말인데 윤건영의 말은 곧 문재인의 말입니다. 황운하의 말은 곧 조국이의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이한테 문재인이 하고 조국이가 최동석이 저거 빨리 잘라 라고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동석이가 아쉬워할까 봐 최동석이가 이재명에 대해서 한 말을 한두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선 직전에 유튜브에서 이 최동석이가 한 말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것이다. 국가도 민족 전체도 이재명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말은 곧 민주당이 민주화된다는 뜻이다. 야, 인사혁신처장이 아니라 총리를 시켰어야 되네. 최동석이가 화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도 두 가지로 아주 정반대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 최동석이가 뭐 틀린 말 했냐 이런 주장이 있고 말이야 방구야 둘 다입니다. 공산혁명을 따라가는 좌파들. 최근에 이 특검이 그냥 뭐 무차별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선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소식 제가 전해드렸고요. 어제는 해병대원 특검이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이렇게 기각이 된 상황을 놓고 정청래가 맡고 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제 대신 물려받은 이 이춘석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죠. 이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도 예산을 배정받아야 뭐 판사 월급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 판공비도 쓰고 그 예산권을 국회 법사위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까지 쩔쩔매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포함한 사법부 전체가 법사위에서는 의뢰되는 거예요. 의리되는 거예요. 법사위가 갑이고. 그중에 위원장이니까 슈퍼 갑이지. 이 이춘서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왜 김영대 영장 기각했냐? 왜 김계환 영장 기각했냐? 이거죠.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 법원은 뭐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뭐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특별재판부 이거 문재인 때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때 도입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법안 발의했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위헌 법률이기 때문에 뭐 바로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들이 다시 꺼낸 거예요. 정청래도 법원의 직위원 판사 같은 류,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 사법부가 지그들 말 안 들으면 다 갈아치우고 특별재판부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를 전하면서 공산혁명을 따라가는 좌파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설치하는 두 기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치해요. 하나가 혁명검찰소, 또 하나가 혁명재판소입니다. 일단 폭력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대대적인 숙청을 해야 되거든요. 숙청을 하려니까 자기들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기소해주고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판결 내려주는 두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습니다. 김일성이도 그랬어요. 권력을 잡고 나면 제일 먼저 혁명검찰소를 설치해요. 그래서 잡아들여. 그리고 혁명재판소를 설치해서 사형원도 계속 내려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혁명검찰 같은 특검을 3개나 발동시켰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자기들 뜻대로 뭘 안 해주는 거야. 자꾸 영장 기각시키고. 에라, 혁명사법부, 혁명재판소를 아예 설치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우리 현행 헌법체계하에서 위헌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결과적으로 지금 권력을 찬탈한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아예 공산당 수법대로 따라가겠다라고 공언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정론 1침이었습니다.